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자, 코스피 대단합니다. 11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지난 금요일까지 이어갔죠. 이제 정말 5천선까지는 160포인트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승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시가총액도 전체 증시가 4천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그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장인데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와 순환하고 있는 다른 업종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5천선을 앞둔 경계감을 느낄 시점인지 같이 고민하며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마감한 뉴욕장의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증시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지난 금요일 글로벌 시장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시죠. 금요일 지수 자체의 흐름만 봤을 때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3대 지수가 하락권에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매우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시장의 변동을 야기했던 뉴스는 바로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케빈 헤셋을 굉장히 유력한 사람으로 지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말을 좀 바꿨습니다. NEC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당신이 지금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만약에 헤셋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이 되게 된다면 현재 미국의 경제 현안에 대해서 백악관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말을 해줄 메신저 한 명을 잃게 될까 봐 무섭다. 이런 우려를 드러낸 것이 된 겁니다. 헤셋 위원장은 백악관 안에서도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된다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헤셋에 대한 인준 가능성이 크게 급락한 반면 케빈 워시에 대한 인준 가능성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워시는 매파적인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보니까 이날 국채금리가 특히 10년물을 기준으로 6.7bp나 급등을 했거든요. 국채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한 한편 이후에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 이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형주들은 11거래일째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펀드스트랩 측에서는 이번 중소형주 랠리는 팬데믹 이후에 반복되어 온 속임수 반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미국 경기 침체가 오나 안 오나 투자자들이 눈치를 보면서 이 중소형주들이 시원스럽게 반등을 해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차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경기 확장 국면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중소형주의 시간이 도래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이 인준에 대한 베팅이 현재 폴리마켓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워시가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54%대 확률로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후에 폭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유력 후보였던 케빈 헤셋의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단 12%로 급격하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월가의 진단은 어떨까요? 케빈 워시는 커리어 내내 매파적인 인물이었다는 진단이 르네상스 매크로 측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그 순간에조차도 물가 상승을 싫어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고려했을 때 만약에 워시가 당선이 된다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기조와 상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말 사이에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주죠. 이 다보스 포럼 기간을 전후로 해서 차기 연준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워시로 지명이 확정이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겠죠. 이번 주에 나오는 뉴스를 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요, 3배 이상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퍼센테지로는 250%, 그러니까 정확하게 3.5배 정도 1년 동안 급등을 한 건데요. 이날 당일 상승률을 보시면 7.8% 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호재로 작용이 됐던 것은 마크 리우라고 하는 인물의 내부자 매수 이슈였습니다. 마크 리우, 미국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혹은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좀 익숙하실 만한 사람인데 TSMC의 전 회장이었고요. 18년부터 24년까지 회장직을 재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이크론의 내부 이사로 지내고 있고요. 이 사람이 TSMC의 회장을 지내는 동안에 6년 정도의 시간이었죠. 2018년부터 24년까지 TSMC의 주가를 무려 5배나 띄웠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 안에서는 아주 역사적이고 또 전설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데 마이크론의 주식 23,2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5억 원 규모, 내부자 매수 규모 중에서는 사상 최대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여기 고점에서 더 산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사인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마이크론의 급등을 야기했고 마이크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팔란티어를 제치고 이 미국 증시 안에서 시가총액 19위로 우뚝 올라서게 됐습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이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어떤 회사의 내부자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긍정 신호는 없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일 텐데 보다 펀더멘털적인 요소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유, 그 핵심적인 드라이빙 팩터는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격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이 주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지금 월가 아이비들에 내놓고 있는 레포트를 통합해 보면은 올해 3분기 정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때 정점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목소리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에서 얼마 전에 공개했던 자료인데요. 분기별 낸드 가격 변동률의 추이입니다. 2026년 3분기죠. 22%로 피크를 찍고 이후로부터 서서히 줄어드는 추이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주식은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이때쯤에서 고점을 찍고 이후에 천천히 좀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투자에 임해봐야겠죠. 주말 사이에 추가됐던 한 가지 중요한 뉴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전면적으로 미국이 매입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 다시 한번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라왔던 글을 요약한 건데요. 미국이 그동안 덴마크와 EU를 도와줬다면 이제는 덴마크가 갚아야 될 차례가 왔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8개 국가의 군사마저 그린란드로 이동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8개국에 당장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만약에 그린란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6월 1일부터는 25%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방식이죠.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 관세로서 협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정학적 이슈, 지금 이란과의 문제도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진단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로서는 지정학의 수혜주인 방산주들의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방산 ETF인 슐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YTD, 지금 올해가 1월이 한 중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벌써 주가가 19%대 급등한 상황이라는 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정학 이슈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금요일장 미국 안에서 부각이 됐던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망과 전력 인프라 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기업들에게 데이터 센터에 따른 전력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라 압박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함과 함께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개조하려는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GE 버노바와 블룸에너지 등의 종목들이 6에서 7%대 움직였고요.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역시도 7%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여러 우주 개발 관련주들의 급등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이죠. MDA가 현재 추진 중인 가장 핵심적인 프로젝트로는 쉴드가 있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쉴드의 프라이머리 컨트랙터로서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가운데에서 주가는 14% 급등, 그 밖에 로켓랩과 인투이티브 머신의 흐름도 양호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경구용 비만약을 출시했죠. 출시 첫 주에 전체 위고비 처방 가운데 1.3%의 비율로 이 경구용이 처방이 됐다. 나쁘지 않은 성과다, 출발이다, 이런 진단들이 전해지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 9%대 급등했다는 점도 점검을 해드립니다. 이 뉴스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해 갈지 전일장 복귀부터 들어가 봅니다. 여러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나 사실은 가장 단순한 질문은 정말 이번 주에 코스피가 5천을 터치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속도대로라면 5천선 터치가 또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켠에서는 그를 앞둔 경계감으로 매물 출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 또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천에 대한 기대와 경계가 엇갈리면서 지난 금요일 코스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출발 직후에 한번 이렇게 핫타임에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오후에 또다시 이렇게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후반에 조금의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4,8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피가 올해 들어 하루도 쉬지 않고 11거래 연속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단기 상승에 대한 피로가 느껴질 법도 한데 일정 부분 그것이 변동으로 반영되고 있긴 합니다만 반도체 대형 두 종목과 조방, 원전 등에서 각종 대형주들이 순환하며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자동차까지도요. 그러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코스피가 최장기간 랠리를 보였던 게 13거래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9월 24일부터 13거래일 동안 올라갔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13일 올라간 게 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1거래일 동안 올라간 게 15%.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4,840선. 사실 5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5,000피, 1000스탁이라는 키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단 마디를 두고 시장은 경계와 기대가 계속 엇갈리기 때문이죠. 코스피 5천까지 3.5% 남았고요. 코스닥도 1000포인트까지 이제 4.8%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복귀해보죠. 자, 그날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반도체와 바이오 덕분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1% 정도 올랐죠. 이날은 한동안 1월 정말 강했던 현대차그룹이 살짝 쉬어갔고요. 반도체와 원전 등이 힘을 냈죠. 코스닥도 조금은 따라 붙었습니다. 코스닥 상승에 힘을 실어준 것은 대형 바이오 종목, 그냥 알테오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후반에 알테오젠이 대형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이날 갑작스럽게 후반에 강력하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으로 10% 상승이었죠. 코스닥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만 원까지 다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대형 바이오, 알테오젠 외에도 리가켐이라던가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힘을 내는 모습이었고요. 올해 들어 가장 강한 제약바이오 삼천당 제약도 이날 추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바이오의 시세가 계속될 것인가가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일부 로봇주들은 매도 압력을 마주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들이 그래도 시세를 유지해줬어요. 롯데호텔 측에서 정부주도 휴머노이드 개발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이날 휴림로봇, 뉴로메카, 클로봇 등의 일부 로봇주들의 시세는 뜨거웠고 다른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기도 했습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을 약간씩 중간중간 소화해 나가고 있죠. 섹터로 봤을 때 반도체요. AI 거품론을 일축시켰던 TSMC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 공격적인 가이던스, 설비 투자,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이슈가 부각되고 HBM4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기록했죠. 14만 8,900원, 정말 15만 원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대단하죠.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3일 연속해서 이어졌고요. SK하이닉스는 기관의 매수는 같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좀 더 추가적인 강력 매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하이닉스가 더 뜨거웠기 때문에 올해에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가 필요한 하이닉스의 시점이죠. 자, 우리의 반도체만 오른 것은 아니고요. 대만의 각권지수도 이날 2% 올랐는데 그 상승의 중심에는 TSMC가 있었습니다. 자, 원전과 데이터 센터로 가볼까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그날 아침 저희 브리핑에서 챙겨드렸던 내용입니다. 전력 수요에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대우건설이 전남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원전 밸류체인에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한정기술, 우리기술 등의 시세가 추가적으로 났고요. 요즘에 원전주에서 신고가 종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이들이 추세 돌파를 해줄 경우 원전이 주도 업종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봐야겠죠. 대우건설은 데이터 센터 관련한 이슈가 추가되면서 상승세를 이날 보여줬습니다. 13%의 오름세였죠. 바이오는 알테오젠의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공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됐고요. 그래서 10% 상승을 나타냈죠. 또 빅파마 업체들, 빅파마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특허 절벽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해놨던 여러 가지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허 만료 이후에 급격하게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빠르게 M&A라던가 새로운 모달리티에 더 집중할 것이고 그것이 바이오의 한국의 기업들의 모멘텀이 돼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날 알테오젠, 리가켐, 한올 바이오파마, 기존의 바이오텍 강자들이 그래도 상승의 신호탄을 쏴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테마로 봤을 때는요. 퓨리오사 AI 관련주, 소버린 AI 프로젝트 관련해서 LG CNS 등의 이런 모멘텀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포바이포가 급등세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탈모 관련해서 그날 미나앵커가 브리핑을 해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탈모 관련 종목에서도 프롬바이오 등이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두나무 지분에 대한 얘기가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으로 이어졌고 항공주도 실적 유가 이슈 속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금요일장에 대한 복귀 살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떻게 분류되고 있을까요? 1군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로봇의 피지컬 AI가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2군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등의 종목들이 순환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과 바이오는 상대 강도는 약하긴 하나 시장에서는 계속 기대를 두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죠. 한 번씩 존재감을 피력하는 지주증권,
또 혹은 ESS, SOFC, 엔터, 화장품 등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후반에 힘을 냈던 쪽이 바로 원전과 바이오입니다. 현대건설과 한전기술이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BHI, 우진 등에서도 신고가에 근접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요.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삼천당제약, ABL바이오, 에클론, DXVX, G2G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서서히 회복시켜주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더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그중에서요, 바이오요. 바이오는 올해 부진했죠. 그러면 왜 부진했는가? 1분기가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보통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여러 기업들의 기술 이전 관련한 얘기가 나올 텐데 올해 2주 동안 이 20여 건의 기술 이전이나 공동개발 소식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들이 관련 소식이 좀 부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시장 대비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서히 주가가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도 24년, 25년도에도 2월부터 4월까지 빅 이벤트 등이 나와주면서 시세 회복을 보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1월 말부터 기대치를 쌓아가 보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이오 섹터에 특정한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지금 코스피 대형 주단에 굉장히 쏠림 현상이 짙었었기 때문에 코스닥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가 소외됐던 것이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이들의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바이오의 회복, 코스닥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복을 기대하는 여러 요소 중에요. 미국에서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가 역대 최고치 흐름을 기록해 나가고 있고 작년과 재작년에 쌓아왔었던 바이오텍의 신뢰 회복, 공매도 재개나 양도세 세론 등을 잘 극복해 왔었죠. 그리고 대형 기술 이전 등의 트리거만 나와준다면 이쪽으로 관심을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에 학습된 경험이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알테오젠이 이슈가 되면서 시세를 끌어와줬었고 작년 2월에는 올릭스가 또 좋은 시세를 내줬고 연말에는 ABL 바이오가 그래서 대형 트리거가 돼줄 만한 이벤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금요일에는 알테오젠 기대감으로 10%나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촉각의존 곤두 세워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ABL바이오, 올릭스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기대를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올해 재평가의 시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주요 파트너사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요. 프로티나, 인투셀, 에임드바이오 등이 자리하고 있죠. 자,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혹은 두산에너빌리티 각 섹터의 대장주들의 시세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시세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좋지 못하죠. 알테오젠 지난 금요일 10% 빼고 나면 거의 오른 게 없고요. 리가케임, ABL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삼성 에피스홀딩스, 올릭스 알지노믹스, 펩트론 등등의 종목들은 올해 오히려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5% 올라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질주하는데 그들 대비해서는 정말 확실하게 소외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나마 제약바이오에서 선전했던 것은 삼천당제약입니다. 올해 들어 제약바이오단에서 가장 좋은 시세였죠. 올해 20%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G2G바이오도 24% 상승세. 워낙 부진했다가 이 종목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에클론이 좋은 시세를 냈네요. 36%. 작년 함정란 차장님이 정말 많이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후에 시장 전략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한금융에서 낸 의견입니다. 올해 바이오의 선순환, 수급적인 조정은 항상 기회였었다.
그러니까 악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순위 단 빅파마와 에로를 다수 체결했던 기업들 알테오젠, 리가캠, ABL, 오름 테라퓨틱, 오스코텍 등이 있고요. 2순위에 빅파마, 에로 한 건 정도 체결했던 기업들 올릭스, D&D, 에임드바이오 혹은 알지노믹스 그리고 3순위 펩트론 G2G, 4순위에 보로노이, 한올바이오파마, GI 이노베이션 등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ALT B4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 등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리가캠 바이오도 요즘 좀 잠잠했었잖아요. 임상이라던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추후 이어질지 저희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스코텍, 올릭스, 뭐 펩트론 이런 기업들은 일라이릴리와 연결성이 짙은 기업이라서 관련해서 무슨 소식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에 좀 뜨거웠던 기업들은 이 2순위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 추가적인 애로가 있다면 여기에서 1순위로 올라가게 돼서 이들의 시가총액 상승은 훨씬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노보노디스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이슈가 된 가운데 그러면 경구용 비만 치료 혹은 메시 치료 아니면 알츠하이머 치료까지 안고 있는 D&D 파마텍도 추가적인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세가 났다가 약간의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D&D인데요. 관심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신흥 강자 종목들이었던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작년에 새롭게 국내장에 상장을 했었죠.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꽤나 큰 기술력을 두고 봤었던 기업이라 시세를 좀 뿜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나 추가적인 기대 요소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신한금융투자증권의 의견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 주말 사이의 시세입니다. 테마 상승 상위. 국내 금요일에 비만 치료제나 제약바이오 쪽이 좋았던 것을 좀 같이 받아가네요. 이날도 비만 치료제 쪽이 강세였고 노보노디스크의 급등이 아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백신 쪽에서도 모더나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우라늄도 카메코 등을 중심으로 올라갔고 양자, 반도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기기 쪽에서는 시게이트, 그리고 전기 설비 쪽에서 퓨얼셀, 파워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드론도 정말 강합니다. 미국장 내에서요. 연료전지, 우주 위성,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에 비만 치료제의 탄력도가 확 좋아졌다. 이 정도 뉴욕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뉴욕 증시 요약을 해볼까요? 3대 지수 하락이었습니다. 앞서 체르넨코가 자세히 전달 주셨죠. 미국의 옵션 만기일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월요일 휴장을 앞둔 경계감이 조금 짙게 나타나면서 하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즘에 러셀 2000, 미국의 중소형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러셀 2000이 7%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 분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스닥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치가 언제쯤 살아날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에 유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캐비넷십보다는 좀 덜 완화적인 통화정책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금리가 살짝 올랐던 것은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 문제가 부각됐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방산주들이 올라갔다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죠. 특징주로는 노보노디스크와 마이크론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영국에서 고용량 위고비 승인 이슈, 노보노디스크의 알약 위고비가 초기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는 소식 등이 있었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내부자 매수 소식에 시총 22 진입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의 메모리 제조단지 건설 이슈 이런 것들이 반도체 장비를 함께 자극하기도 했죠. 뉴욕장의 특징으로 본다면 결국에는 지정학 리스크 방산주, 노보노디스크, 마이크론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게이트 등이 함께 올랐다라는 것에서 낸드 쪽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미국의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AI 진영에서는 마이크론, ASML, 샌디스크,
시게이트 등이 있을 거고요. AI 인프라에서는 블룸에너지, 캐터필러, 허벨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근 건설 기계 쪽도 일부 가고 있고요. 블룸에너지,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등의 힘이 돼주고 있죠. 허벨 이런 쪽에서는 전력 기기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방산과 우주항공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소재와 자원 쪽에서 카메코, 우라늄 쪽의 종목들도 좋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매몰된 투자자 이제 위험할 수 있다. 데이터 인프라 쪽을 좀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에너지, 버티브, 뉴스케일 파워, HD 현대일렉, 아르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쪽을 주목하자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는 원자력과 우라늄 관련한 ETF가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딱 보이는 종목이 이런 카메코 등이 되겠죠. 우라늄 쪽 시세도 한 1년째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장에 대한 분위기였고요.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해볼까요? 경계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1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잘 조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이고요. 그 외 시황 측면에서 경계 요소는 그린란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됐고 코스피 5천을 앞둔 경계감도 일정 부분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버스에 베팅하는 움직임들도 꽤 나오고 있죠. 코스피 우량주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제 증거금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이것은 경계할 요소이긴 합니다. 다만 기대 요소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은행의 대기자금 보름 사이에 30조 정도 이탈됐다. 결국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자금을 은행에서 빼고 있는 게 아니냐. 증시 투자하려고 청약통장 해지하고 있다. 이런 보도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금들이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투자자 예탁금이 92조를 돌파했죠. CMA가 100조 돌파. 그러면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대기성 자금이 200조에 달하고 있다. 이것은 지수 하락을 언제나 막아줄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한도에 대해서 상향 논의가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급적으로 당연히 우호적인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드디어 코스닥 벤처 투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스닥의 유동성을 더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라서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그럼 코스닥 쪽의 수급 확대가 일어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주도 섹터였던 로봇, 반도체 소부장, 엔터까지 확장해 볼 수 있을 겁니다. BTS 아리랑 앨범이 3월 20일에 나온다는 소식까지 더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코스닥이라는 국민연금의 수급을 체크를 해본다면 지난주에 연기금이 코스닥에서 뭘 샀는가를 오늘 아침 찾아봤습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 G2G 바이오, 알테오젠 혹은 올릭스, 알지노믹스 등을 매수했고요. 반도체 소부장과 로봇 측에서는 PSK홀딩스, 두산 테스나, 그리고 테크윙, 원익QNC는 지난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샀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로보티즈, 솔브레인 등에 대한 매수세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파마리서치, 또 실리콘투도 들어가 있었고요. BHI와 태광, 서진 시스템으로도 연기금의 수급이 유입됐다. 이 정도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시장과 수급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섹터로 가볼까요? 반도체. 블룸버그에서 지금이라도 메모리 반도체에 베팅하라. 한국의 PER, 미국 반도체 기업 대비해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제 오늘이 19일이니까 이제 1월 20일치의 반도체 등의 수출입 데이터가 곧 나오겠죠. 이번에도 수출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 낸드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압박은 좀 부담일 수 있고요.
홍라이 명예관장이 삼성전자 1,500만 주 처분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약 2조 원 규모의 처분 물량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되는 내용이죠. 자, 하나증권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파크시스템스, PSK홀딩스, VM 등을 꼽고 있습니다. VM 등은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공시사항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주 이슈였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삼성에서 파운드리 쪽에 테슬라의 AI6 칩 생산 속도를 낸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삼성의 파운드리 했을 경우 두산테스나는 앞서 국민연금의 매수 종목이기도 했었고요.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뉴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관련한 기업들 파크시스템스, KC텍, 솔브레인, HPSP, 이오테크닉스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지난 금요일도 파크시스템스가 좋았고 연기금도 이쪽으로 매수세를 좀 강화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분위기였고요. 바이오. 1월 말부터 서서히 관심을 두자라는 시각이 국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고 맥킨지에서 아시아 제약바이오 좋을 것이고 그 핵심 축에 한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의 강세, 경고용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로는 AI 인프라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린란드 이슈로 불편한 방산주, 그린란드가 긍정의 시각으로 해석이 되는 방산주겠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계획 2단계에 들어간다라는 우주 관련한 이슈도 있었고요. 조선은 그림자 함대 퇴출의 속도를 낸다. 저희가 그림자 함대 얘기를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탱커선입니다. VLCC 이쪽으로 모멘텀이 강화될지 보시고요. BTS의 아리랑 하이브로 좀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올랐어도 로봇에 대한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CES 2016 이후 너무나 큰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 로봇주, 전장 부품주 이쪽에서 계속 시세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이라는 점에서 실적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전기 등 자리하고 있고 다음 주가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29일 삼성전자 확정과 SK 하이닉스 실적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 2월 달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 후반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단의 기업들의 많은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종종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오늘 밤은 미국 증시 휴장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보스 경제 포럼이 시작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ABL 바이오 미국 NDR 일정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건 수요일 밤이 될 텐데요. 10시 30분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하는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목요일에 쓸 미국의 물가 데이터, 일본의 금요일, BOJ 기준금리 결정 등의 일정 봐야겠고요. 이번 주 종목별로는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발표 가능성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치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일정들도 계속 소식 촉각을 곤두세워 봐야겠습니다. 1월 중에 기대되는 뉴스들, HD 현대로보틱스 IPO, 삼성전자 로봇 관련한 얘기들, 로봇을 다시 자극할지 보셔야겠죠. 자, 다보스 포럼이 29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글로벌 리더 연례 행사 이렇게 체크를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경제 질서의 방향과 산업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는 여러 대담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해지는데 여기 대담에서 20일, 21일, 22일 모두 다 우주 관련한 내용이 담기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주 관련한 체크 포인트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러우 전쟁이나 이란의 반정부 시위, 미국의 물가나 연준 의장 관련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같이 저희도 호흡하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미나앵커 오늘은 요즘에 좀 힘내고 있는 섹터죠. 항공주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깜짝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지금 국내 증시에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 답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문자답입니다.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섹터 내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섹터도 한 번씩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때마침 항공주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업황 부진을 겪었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대장주인 대한항공이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탑승해야 하는 시점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금요일에서 대한항공의 주가는 5.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4.4% 오르며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 LCC 관련한 종목들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냈고 유통 이쪽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특징을 살펴보시더라도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 물량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외국인이 대한항공을 240만 주 넘게 매수했고요.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았던 매수 탑5 리스트 내에서도 4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 관심권에 제대로 들어왔구나 이것을 체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외국계 IB 창고에서 대량 매수 주문이 들어온 모습이었는데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6만 2천 주 넘게 그리고 JP모건에서도 5만 주 넘는 매수 물량을 체크해 볼 수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은 항공 섹터 내에서도 풍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특히나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항공이 실적도 좋게 발표를 하면서 투자 심리를 대폭 끌어올렸고요.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시각에 조금은 따뜻한 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4분기 별도 기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도 상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다소 부진했습니다. 5%가량 감소된 영향이었지만 고환율에 따른 영업비용 부담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환경이 더 많이 조성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요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율 부담이 적은 중국과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부담을 털어내고 오히려 실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조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붐이 결국에는 이 업황에도 좋은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만큼 이제 물류 운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 업황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초입 단계라고 점치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업황 전체에 대한 매크로적인 모멘텀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항공사들 전체적으로 역대급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발성으로 대한항공만 이번에 실적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매크로 환경 자체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기체 공급난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그동안 기체 공급난이 이렇게 항공사라든지 항공업계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요인인데 그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가 되고 있는 만큼 업황 개선에 대해서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환율 환경도 앞으로 우호적으로 조성이 될 경우에는 성장 3박자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이 대표적인 모멘텀이고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한 디테일들 잡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항공업계 순이익, 앞서서 제가 이제 역대 최대 매출 그리고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로 봤을 때 약 59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잉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공급난 이것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자 발목을 잡고 있었던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항공기를 약
700대가량 인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14% 인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그에 화답하는 것인지 보잉의 주가를 살펴보시면 연초 대비해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한 26%가량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석가에서는 월가에서는 또 목표 주가를 275달러로 한 27%가량 현재 주가에서 상방 여력이 있다고 봤는데 보잉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결론은 우리나라 이 대한항공 하나가 단발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심을 받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적인 환경의 시각으로 봤을 때 보잉을 필두로 해서 업황의 분위기가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점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노선이 확장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에 항공사들의 성장판의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D코인에서는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지금 ILTA 같은 경우에는 6월 북중미 월드컵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관광객들이 이동을 많이 하는 1분기부터 예약 수요가 선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업황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형성이 되었을까요? 대외 환경 살펴보시면 증권가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제 항공업종은 단순 경기 민감주를 넘어서서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이제 대표적인 그 이유들을 정리해 본 건데요. 중국과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탑승률과 운임이 동시에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노선이 올해를 기점으로 완전하게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체 여객 수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비 5%에서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운항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노선 공백이 해소가 되면서 수익성 회복 트리거가 걸리게 될 것이고 실적 가시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내러티브. 그리고 국제 유가가 연초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큰 변수, 이렇게 연료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큰 변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최근 기조 자체가 부담이 완화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는 관점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물류 흐름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합병 모멘텀 있는 기업들만 쏙쏙 골라왔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통합체제 올해 본궤도에 탑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노선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 높여볼 수 있고요. 또 독점적 지위 강화를 통해서 실적 개선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짚히고 있는 상황이죠. 또 환율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데 여전히 큰 변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좀 뜯어보면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에는 약 48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결국에 영업외 이익 증대로 직결이 되고 있는 만큼 환율이 조금은 진정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지켜봐야겠고요. 또 우주항공 섹터 핫하잖아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사업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4분기부터 항공우주 매출액은 3,08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개선 추세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과 협업을 해서 항공 통제기라든지 전자전기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 시장이 아무래도 최근에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대한항공도 탑승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도 짚히고 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합병 모멘텀이 있었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합병을 통해서 국내 최대 LCC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국제선 여객 점유율은 앞으로 13%를 넘길 것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같은 이 경쟁사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이 항공들은 7에서 8%대지만 그것을 월등히 넘어섰다라는 차원에서 LCC 업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최대 포인트가 되겠고
합병을 통해서 늘어난 기단과 대한항공과 공동 운항을 한다는 점에서도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급등, 여객 성장률 둔화는 유의를 해야겠지만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과도한 디스카운트다라는 전망이 작년 말부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공주 업황 정말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일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코스피가 5천 넘을 것인가? 아니면 코스닥에 관심이 쏠려서 코스닥 쪽에서 시세 분출을 해준 것인가? 코스닥에 간다면 반도체 소부장이 갈까? 바이오가 갈까? 로봇이 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 많은 질문들 함께 풀어내보도록 할게요. MTNW 김진만 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달릴 줄은 몰랐어요. 5천선을 이토록 빠르게 넘볼 줄이야. 3% 정도 더 오르면 이제 코스피 5천입니다. 이 5천의 주역은 반도체와 조방, 원전, 자동차 등의 순환이 있었는데 5천을 앞두고 시장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요? 네, 5천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얼마 남지도 않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워낙 외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약진이 굉장히 유의미하기 때문에 5천선은 그냥 간단하게 넘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 계좌가 그리 양호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높아진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갖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가? 여기서 더 가? 이런 생각이 살짝 다른 섹터를 눈으로 돌릴 수밖에 없고 그 다른 섹터가 기대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조금 계좌 수익률은 낮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5천 그 다음에 코스닥 1000은 간단하게 달성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 한 주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죠. 이틀 동안은 조금 노이즈와 싸워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앵커님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주말에 여러 노이즈들이 나왔는데 그린란드 관련된 관세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트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100% 관세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중국 규제에 대한 H200 부품 생산 중단 등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매크로 이슈들이 노이즈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한 이틀이죠.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노이즈가 좀 낀 채 과연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악재에도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여기서 살짝 빠진 수급들이 월요일, 화요일 같은 날 바이오 올라가기 딱 좋거든요. 이제 알테오젠의 대형 빅딜 예고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을지 여부를 관건으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이야기는 살짝 이따 뒤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를 하나 그 다음에 화요일 정도의 반등은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알테오젠 신임 대표의 빅딜 예고, 급한 바이오 쪽에 더 수급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됐는데 이게 알테오젠만 좋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바이오 종목까지 좋을지 여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생각보다 기대치 이하의 빅딜이 나오게 될 경우, 쪽 예를 들어 조단위 기술 수출이 아닌 혹은 이제 작은 규모의 딜이 나오게 될 경우에 시장 또한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예고된 오픈된 재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대치가 낮을 경우 반대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갖고 있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시장일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더 좋을 거고,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함정 카드들만 조심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과 함께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김진만 위원의 탑픽은 무엇일까요? 바이오.
바이오 쪽 보시게 되면은 그냥 알테오젠을 일단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시세가 한 번도 안 난 그 이제 뭐 딜이 근접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짧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한 6월 정도까지 보셨을 때는 여전히 그냥 리가켄 바이오와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왜냐면 이제 단단한 파이프라인을 갖춘 두 종목이기 때문에 혹여나 밀린다 하더라도 앞에 이제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6월이죠. 상반기 때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일정들이 있는 웨이프릴 바이오나 리가켄 바이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토덴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걱정이 안 된다. 다만 이제 너무나 상단에 잡게 될 경우에 갑자기 회사가 이게 맞나라고 이제 할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만약에 오늘 본다라고 하면은 뭐 리가켄 바이오나 에이프릴 바이오 두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대 낙폭 중에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오스코텍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메이프릴 바이오 플러스 알파로 오스코텍 정도 같이 체크해 주셨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란 시청자분의 의견도 있고요. 다양하게 차바이오텍, 차바이오 그룹이 최근에 LG그룹과 이제 투자 협업 이슈가 있었었죠. 이런 개별 개인 투자자마다 조금 더 선호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확한 것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끌어올 만한 대형 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의 그 기대 앞단에는 알테오젠이 우선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시장과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이 자극받을 때 함께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외에 코스닥이 자극받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쪽에 대한 고민이 반도체 소부장이거든요.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삼성전자 모멘텀 혹은 파운드리 모멘텀 이쪽으로 압축해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잘 나갔던 HBM 관련한 종목들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반도체 코멘트 드리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을 잘 벌어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거고 거의 역대 이 정도로 소왕인 부분들이 포착이 된 적이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르는 이유는 명확하다. 근데 이제 소부장단에서 온기가 퍼지려면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딜레이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정도 코멘트 드렸었는데 즉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소부장도 어느 정도 돈을 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정을 좀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실적 시즌도 도래를 했고요. 이 실적 시즌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세를 소부장들이 보여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해 연말이죠. 10월, 11월, 12월에 나왔던 1차 반도체 사이클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기판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순수하게 기판주들이 그때 같이 올라갔던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입니다. 대덕전자도 그렇고 코리아서킷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어서 올랐고요. 반대로 심택이 살짝 꺾였던 모습들은 생각보다 돈을 못 버네라는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이제 시장의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정말로 이제 소부장단의 온기가 빨리 확산이 돼서 올 이제 4분기죠. 4분기 실적 발표 때 오픈이 됐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고 하면 소부장들이 뒤이어서 으쌰으쌰를 엄청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보다 별로네라고 하면은 소부장단 분명히 실적 시즌 때 맞춰서 한 번 정도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잘 벌어야지 지금 시장을 좋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 맞춰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비싸잖아요. 구리 가격도 비싸고 은도 비싸고 금도 비싸서 반도체는 여러 가지 원자재를 같이 섞어서 쓰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과연 판가 상승이 얼마만큼 되는지 여부도 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략을 짜게 되면은 실적 시즌 전까지는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근데 막상 실적을 까게 됐었을 때 별로면은 생각보다 그 룸의 하락 룸은 좀 깊을 수도 있으니까 실적 시즌 이전에 반도체는 소부장단은 특히 이제 잠깐 팔고 실적 시즌 끝나고 다시 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갖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소부장단 플레이하시는 저의 여러 이제 애청자들께서는 실적 발표 전날에 파시는 거를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2 종목은 지속해서 홀딩 의견, 작년부터 계속해서 긍정 의견 주셨던 부분이라 자세히 듣지 않고 넘어가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은 일단 실적 전에 한번 이익을 챙겨가보자. 실적 이후에 변동을 굳이 리스크를 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일정 중에 하나가 3차 이제 상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주와 증권 이렇게 체크를 해볼 텐데 이 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5천을 보고 있고 코스닥이 1,000을 보고 있으니까 고객 예탁 자금이 92조를 넘었다는데 증권주 정말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요? 네, 진짜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진짜 딱 중요한 시기 때 지주사와 증권사를 다루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주사, 이제 좋은 밸류체인 확보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 너도 나도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이 정말 냉정합니다. 너희 지주사들의 밸류체인이 정말 다 좋은가? 이제 이렇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포커스를 딱 잡아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먼저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마음에 드는 지주사는 아닌데 마음에 드는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LS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이제 기업입니다만 밸류체인 자체가 지금 사이클에 워낙 적합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안 보면 또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서 일단 LS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기존에 있었던 상법들 즉 주주 환원책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 그다음에 기존의 상법을 너무나 악랄하게 잘 이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이제 중복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거래소에서 막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LS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S 이제 M&M이라고 이제 아시아 최대 규모 구리 제련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 가격들이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밸류 체인이 탄탄한 종목군들 혹은 이제 지주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려 아이언도 보시면은 미국에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지금 원자재들을 다루는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호평을 많이 받고 시장에서 좀 호평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쪽 한번 LS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뜬금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실제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회사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리튬 가격이 꽤나 많이 올랐는데 이게 2차 전지 종목들 보시게 되면 상승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리튬 가격 상승은 호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에 따른 그 판가 전이가 고객사들한테 되기 때문에 호평을 좀 어느 정도 이제 또 긍정적인 시각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말해서 다운 사이클이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리튬 가격 오른 거랑 지금 실제 주가랑 괴리치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포스코홀딩스 철강 바닥권에서 조금씩 돌리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리튬 생산이 아르헨티나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순간부터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즉 반도체에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 수익금을 계속적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짧은 종목은 아니고요. 6월 정도까지 해서 리튬 가격이 상승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밸류들이 평가를 받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조금씩 모아가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증권주 이야기 또 해야죠. 증권주 이야기를 하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스페이스X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 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난 분기였죠. 워낙 이제 어떤 모종의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완전 쇼크가 났었는데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은 미래에셋 증권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주 이슈로 미래에셋 증권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손이 잘 안 간다고요. 근데 이제 냉정하게 시장이 지금 좋은 이슈에 대해서는 좋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너무 좋아도 평가를 안 해줬던 게 그동안의 우리 시장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좋은 거에 대한 평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즉 이제 올랐다가 문제가 아니라 즉 이제 이벤트가 여전히 남았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저는 미래에셋 증권이 괜찮을 거다. 외형적으로도 지금 워낙 이제 예탁금 90조, 92조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막 100조 찍게 됐었을 때 이 앞자리가 하나 바뀌면은 또 시장에서
보시면서 오 하면서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GBS 증권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다른 쪽보다는 굳이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이슈가 아직 남아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주 증권 등에 대한 참고 사항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LS와 포스코 홀딩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략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원전 밸류체인 신고가 보여줄까?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원전주들의 신고가 돌파도 있었고 근접 종목들도 많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에너지 쪽에 대한 에너지 밸류체인, 전력 인프라 이런 쪽까지도 관심이 확 늘어났단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저 가격에 갈 수 있을까 되게 의문을 가졌었는데 여전히 이제 시장은 그래도 평가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이제 데이터 센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전력난이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이제 완공이 되는 하반기부터는 전력 쪽에 대한 성장세가 여기서 더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런 각도만큼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서 원전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 지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고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올타임 하이를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원전 밸류 체인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가져온 탑픽은 BHI입니다.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터져도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그런 대형주들도 물론 좋습니다만 조금 더 지수 대비해서 우수한 수익률을 원하고 싶으신 분들 BHI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딱 일주일 정도 봤었을 때도 충분히 전고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탑픽은 BHI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스닥의 연기금 수급이 지난주에 유입된 종목 중에 BHI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BHI 말씀 주신 대로 주간으로도 또 그 이후로도 기대할 수 있는 원전 밸류체인 저희 체크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의 AS 종목이 하나 있어요. HD 현대건설기계 12월 30일에 말씀해 주셨고 정말 좋은 시세가 났단 말이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은요. 좀 챙겨볼까요? 아니면 더 보유할까요? 일단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죠.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 합병 이후에 재상장을 같이 하는데 제가 HD 현대 건설기계는 코멘트를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드린 적이 없는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제가 제발 좀 사주세요라고 이제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어서 관련돼서 AS를 드리게 되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 예정인데 합병 비율로 계산하면은 지금 19,500원 정도 가격으로 이제 리턴 값이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직전에 있었던 올타임 하이 즉 이제 예전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광산 쪽 니즈도 확실하고요. 데이터 센터 향 매출도 캐터필러 향 여러 가지 매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되 다음 주 월요일 날 비중을 좀 줄이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요 일주일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전략이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그다음에 찍어보시면은 저랑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에서 제 매력적인 전략들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드릴 예정이니 늦지 않게 오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전략 김진만 위원님과 짜봤습니다. 고맙습니다.